조용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장무기는 속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다. 장무기가 눈여겨본 조민 측 고수들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거기다 고수급은 아니라고 해도 조민이 데려온 무리민들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 장무기는 혼자서 태사부와 셋째 사백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어쨌든 이제 대화는 끝났다. 생각 끝에 장무기는 어떻게 해서든 조민을 사로잡아 인질로 삼고 저들을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결심을 굳힌 장무기가 막 나서려는 찰나였다. 삼청전 정문 바깥에서 난데없이 음침한 웃음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청색 옷차림의 그림자 하나가 번뜩이며 들어섰다. 그림자는 질풍처럼 우람한 체구의 사내에게 덮쳐들며 등 한복판에 일장을 후려갈겼다. 기습을 받은 사내가 황급히 몸을 돌리며 자기도 일장을 날려 맞받아쳤다. 그러나 그림자는 중간에서 손을 걷어들이며 몸을 틀었다. 그러고는 서역 호인의 어깨를 후려쳤다. 벽 안의 호인이 몸을 틀어 피하고는 그대로 발차기로 그림자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하지만 그 발차기가 아랫배에 닿기 전에 그림자는 다시 방향을 바꿔 이번에는 말라깽이 승려를 공격하더니 비스듬히 몸을 틀어 물러서면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누더기 차림새의 거지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비록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고수 4사람을 상대로 보여준 무공 실력은 놀라웠다. 느닷없이 기습을 당한 4사람은 반사적으로 몇 걸음씩 물러나 응전 태세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청색 옷을 입은 그림자는 적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장산봉 앞으로 다가서서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했다. 명교장 교주 휘하의 후배 위일소 장진인께 문안드립니다. 청색 옷의 그림자는 바로 청익보광 위일소였다. 위일소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고서도 장산봉의 얼음장같이 싸늘한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위일소가 명교장 교주의 부하라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칭 장교주라고 이름을 밝힌 여인과 한패라는 소리가 아닌가? 또 무슨 교활한 음모를 꾸미려고 방금 전과 같은 연극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허리를 편 위일소가 조민 쪽으로 돌아서더니 대뜸 삿대질을 해가며 질책했다. 조낭자, 어린 아가씨가 어째서 우리 명교를 사칭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위일소는 조민이 소림사를 공격하고 무당산까지 공격하면서 왜 그 죄를 명교에 뒤집어 씌우려 하냐며 따져 물었다. 장산봉은 이제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깨달았다. 조민은 마각이 드러났으니 이제 꼼수를 쓰기는 다 틀린 노릇이라 생각하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위일소부터 처치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조금 전 장산봉에게 욕설을 퍼붓던 부하에게 위일소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체구가 우람한 사내가 대청 한복판으로 걸어나와 위일소에게 도전했다. 위일소가 대결 전에 상대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 사내는 신분을 감추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사내가 먼저 위일소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다소 쉽게 생각하고 있던 위일소는 몇 수 주고받아 보니 상대가 강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력을 다해 2사람이 공수를 한창 주고받고 있을 때 느닷없이 삼청전 대문 바깥에서 무엇인가 시꺼먼고 묵직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벼락치듯 날아들더니 위일소와 대결 중인 사내에게 부딪혀갔다. 그것은 쌀자루보다 훨씬 커다란 포대자루였다. 사내는 재빨리 날아들던 포대자루를 세차게 후려쳤다. 그러자 느닷없이 포대자루 속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포대자루 속에 사람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었다. 벼랑간 터져나온 비명소리에 놀라 사내가 멈칫하는 순간 위일소가 소리 없이 사내의 등 뒤로 돌아가 한빅면장을 한 대 먹였다. 한빅면장을 맞고 충격을 받은 사내가 황급히 뒤돌며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그대로 위일소의 정수리를 향해 혼신의 일장을 내리쳤다. 그러나 위일소는 사내의 손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쾌하게 웃어젖히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정수리로 떨어져 내리던 손바닥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사내의 몸이 쓰러지면서 힘을 잃고 말았다. 조민 뒤에 있던 누더기 옷차림의 사내가 뛰어나와 포대자루를 부욱 찢어발겼다. 거기에는 방금 덩치 큰 사내의 일장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이는 시체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었다. 걸친 옷차림새로 봐서 자기네들과 한패인 것이 분명했다. 누더기 옷차림의 사내는 웬 놈이 장난을 치는 것이냐며 호통쳤다.
그 순간 어느 틈에 삼청전으로 들어왔는지 뚱뚱보 승려 하나가 낄낄대며 서 있었다. 바로 포대화상 설부득이었다. 설부득은 성큼성큼 장산봉 앞으로 걸어가 허리 숙여 인사했다. 명교장 교주 휘하 포대화상 설부득이 삼가 무당의 장진인께 문안드립니다. 그 말에 장산봉이 웃으며 포대화상에게 답례했다. 설부득은 조민 일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다시 장산봉에게 말했다. 저희 명교장 교주님 휘하, 광명좌사자, 백미응왕, 그리고 내산인과 오행기 예하의 모든 병력이 벌써 무당산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명교의 대병력이 도착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조민은 설부득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까지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의욕에 찬 눈길로 위일소를 노려보며 물었다. 장교주는 어디 있죠? 이리 나오라고 하세요. 조민의 물음에 위일소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설부득에게 교주를 받냐는 식으로 눈짓을 보냈다. 그러나 설부득 역시 꿀먹은 벙어리였다. 눈치 빠른 조민은 위일소와 설부득이 초조한 기색으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명교의 주력 병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입가에 설부득의 허장성세를 비웃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위일소와 설부득 2명쯤이야 손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장무기와 양소, 은천정 일행은 기다렸다가 오는 대로 하나씩 각계격파하면 될 일이었다. 현재 상황에선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조민은 시간을 끌어 명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끝을 보려고 공격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조민의 예상을 송두리째 뒤엎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삼청전 지붕 한 귀퉁이에서 누군가 내공을 실어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호탕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자 삼청전 대들보에 몇십 년간 쌓였던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이토록 우렁찬 공력이 담긴 웃음을 터뜨린 장본인은 백미응왕 은천정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설부득이 막 입을 열어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편 지붕에서 또 다른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광명좌사 양소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장상봉에게 걸어가 인사했다. 장산봉 역시 은천정과 양소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터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답례했다. 사실 설부득과 양소 그리고 은천정은 주력 부대보다 앞서 경공으로 최대한 빨리 무당산으로 달려왔다. 그런 사실을 알리 없는 조민은 명교 고수들이 속속 나타나자 분통이 터졌다. 저들 4사람이 도착했다면 무공 수준으로 봤을 때 장무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장무기는 지금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용이 주도하게 오늘 일을 안배해 놓았는데 이제는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가까스로 장산봉에게 중상을 입혀놓은 마당에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지금 무당파를 해치우지 못하면 훗날 장산봉이 완쾌되었을 때는 더욱 가망이 없을 터였다. 조민은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까 고민하다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장산봉에게 말을 건넸다. 강호에 퍼진 소문으로는 무당파가 명문정파라던데 언제부터 마교와 결탁했나요? 일이 급하게 되니까 마교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작정인가요? 가만 보아하니 무당파는 순전히 마교의 위세만 믿을 뿐이고 본문 무공은 단 한 푼도 값어치가 없는 모양이네요. 이 말을 듣고 먼저 화를 낸 것은 무당파 쪽이 아니라 명교 측이었다. 명교 측에서 조민에게 욕설을 퍼붓자 조민 휘하의 고수들도 명교 측에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두 진영에서 험한 욕설이 오고 가자 조민 측 고수들이 공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조민은 그런 말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장산봉 쪽으로 돌아서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오늘 우리는 무당파에게 무공을 한 수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무당파 측에서 어느 분이 나오십시오. 명교 측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훗날 천천히 비청산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장진인께서 정령 솜씨를 드러낼 의향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당파는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도둑질한 무리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물러날 뿐 아니라 무당파 제자들도 몽땅 석방해서 돌려보내지요. 이 무렵 삼청전에는 철관도인 장준과 은야왕이 거의 같은 시각에 당도했다. 또 얼마 안 있어 주전과 팽영호까지 도착했다.
명교 측에 또다시 4명의 고수가 늘어나자 조민은 피차 형세를 가늠해 보았다. 이쯤 되면 쌍방 간의 결전이 벌어지면 어느 쪽도 쉽게 이기기는 힘들어 보였다. 조민은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장산봉이 원나라 조정의 우환거리가 된 까닭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바로 무리민들에게 태산북두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장산봉이 원나라 조정을 적대시하는 한 중원 무리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쉽게 귀순할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100살이 넘은 늙은이가 앞으로 살아야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 조민은 오늘 구태여 장산봉을 죽이지 않더라도 모욕을 안겨주어 그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오늘 거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판단했다. 결단을 내린 조민이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가 오늘 무당산을 방문한 목적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바로 장진인에게 한 수 가르침을 청하여 이분의 무공 실력이 과연 강호 무림계의 나도는 소문처럼 신인의 경지에 들만한 것인지 아니면 소문이 거짓인지 그 점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장진인, 여기 내 보잘것없는 하인 녀석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놈은 개돼지나 잡던 칼솜씨를 좀 배웠고 또 한 놈은 제 딴에 한답시고 내력을 좀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놈은 손발을 좀 휘두를 줄 안답니다. 만일 장진인께서 이 쓸모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무당파의 무공이 명성에 비해 헛된 것이 아니란 걸 인정하고 곱게 물러나겠습니다. 자, 장진인, 어쩌시겠어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하인 부르듯이 손뼉을 2-3번 딱딱 쳤다. 아대, 아이, 아삼, 앞으로 나서거라. 조민이 뒤로 물러서자 3사람이 슬금슬금 앞으로 나서서 그 자리를 채웠다. 아대라는 사내는 장작개비처럼 깡마른 늙은이였다. 얼굴에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데다 궁상맞게 수심에 찬 기색이 가득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대의 손에 천하제일 신검 의천검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아이라는 사내는 아대처럼 수척한 몸매였다. 키가 조금 작고 대머리에 좌우 관자놀이가 반치 남짓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아삼이라는 사내는 호랑이처럼 위험있는 건장한 체구를 하고 있었다. 양팔뚝이며 목덜미까지 전신이 터져나갈 듯 다부진 근육이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왼쪽 뺨에 검정 사마귀가 한 개 있었는데 그 사마귀에는 기다란 털이 한 줌 뻗어나와 있었다. 장산봉을 비롯한 명교 고수들은 이들 3사람을 보자 한눈에 그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봤다. 아삼이라는 사내가 한 걸음 선뜻 나서더니 장산봉 앞에 2주먹 불끈 쥐어 맞잡고 예를 올리며 도전했다. 아삼은 마치 시위라도 하듯 대청 돌바닥을 쿵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굴렀다. 그러자 삼청전 바닥에 깔린 청선판이 아삼이 서 있는 돌판뿐 아니라 그 주변 돌판까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장산봉은 말없이 오만한 태도로 자기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아삼을 응시했다. 싸울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아직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지켜보던 조민이 말했다. 아삼은 최근에 서북지방 노상에서 소림파 신승 공성대사와 결어 용조수를 단번에 격파하고 그의 목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니 장진인과 한판 어울리기에 부족함은 없을 듯합니다. 조민의 말에 대청 안에서 일제히 탄식이 터져나왔다. 조민에 이어 아삼이 장산봉에게 말했다. 장진인, 아까 우리 주인님 말씀대로 싸우고 싶지 않거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억지로 폭력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당파가 항복하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저도 굳이 장진인의 목숨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산봉은 그저 미소를 띤 채 아삼이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비록 중상을 입은 몸이지만 이제 상대를 피해가기에는 시기가 늦었다. 장산봉은 천천히 대청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걸어 나오는 장산봉을 보고 아삼이 서서히 내력을 끌어올리니 전신에서 뼈마디가 맞부딪는 소리가 콩 볶듯 그치지 않고 울렸다. 그 모습을 본 무당파와 명교 고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아삼이 끌어올리는 내력의 기운은 불문정종의 최고 상승 무공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소림파의 비전절기로 자부하는 금강복마신통의 내공이었다. 장산봉 역시 그 준비 자세를 보고 흠칫 놀랐다. 장산봉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른 채
대응 자세로 양 손바닥을 천천히 치켜들었다. 바로 이때였다. 유대함이 누운 들것 뒤에서 느닷없이 봉둔한 발로 헝클어진 머리채를 한 도동 하나가 불쑥 뛰어나오더니 장산봉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읍내를 올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사부 대신 나가 아삼과 겨뤄보겠다고 했다. 바로 청풍으로 변장한 장무기였다. 명교 고수들은 장무기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내 교주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명교 고수들의 얼굴빛이 활짝 밝아졌다. 장산봉은 도동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옷차림새로 보아 청풍인 줄로만 알았다. 장산봉은 미소 지으며 나를 걱정해주는 너의 뜻은 고마우나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니라고 말렸다. 그러자 장무기는 왼손으로 장산봉의 옷깃을 잡아 끌면서 말했다. 태사부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태극권을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저분과 싸워 태극권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장무기는 웅후하고도 깊은 구양신공을 손바닥을 통해 태사부의 체내로 주입시켰다. 장산봉은 자기 체내로 들어오는 진기를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십 년간 공력을 쌓아온 자신의 순수한 내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으나 이 어린 나이에 이만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장산봉은 도동의 얼굴을 뚫어져라 굽어보았다. 그러고는 곧이어 이 어린 도동이 내공의 절정인 등봉조국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윽고 장산봉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서렸다. 나이 들어 노쇠하고 아둔해진 내가 무슨 대단한 무공을 너한테 가르쳤겠느냐? 하지만 네가 저 시주분의 절정 외가무공을 받아보겠다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구나. 부디 조심하거라. 장산봉은 아직도 장무기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어느 다른 문파에서 청년 고수가 도와주러 왔다고만 생각했다. 장산봉이 풋내기 도둑 녀석을 대신 출전시키려는 것을 보자 아삼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올랐다.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삼은 성큼 한 발짝 내디디면서 장무기의 앞가슴을 노리고 냅다 주먹을 날려보냈다. 얼른 이 풋내기 녀석을 죽이고 장산봉과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일격에 혼신의 힘을 실었다. 장무기는 아삼의 주먹이 들이닥치자 태극권의 초식을 사용해서 아삼의 주먹을 끌어당겨 흘려버렸다. 그러면서 아삼의 주먹이 내지른 힘의 방향을 따라 그대로 힘을 더해 밀어버렸다. 그리 되니 아삼은 몸의 균형을 잃어 본의 아니게 앞으로 쏠리더니 두어 걸음 내딛고 나서야 겨우 균형을 잡고 설 수 있었다. 태극권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적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엉겁결에 맥없이 균형을 잃고 하마터면 앞으로 고꾸라질 뻔한 아삼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눈앞의 풋내기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 생각한 아삼은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두 주먹을 쉴 새 없이 퍼붓기 시작했다. 폭풍이 휘몰아치듯 무섭게 들이치는 연속 공격을 보며 명교 일행은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제야 공성대사 같은 고수가 어떻게 해서 이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장무기는 무당파의 명성을 생각해서 자신이 지닌 본래 무공을 전혀 쓰지 않았다. 오로지 태사부 장산봉이 가르쳐준 태극권만을 사용할 뿐이었다. 장무기는 바위도부술만큼 강맹한 아삼의 연속된 주먹을 냇물이 흘러가듯 태극권의 흐름 속에 가두기 시작했다. 한참 정신없이 공격 일변도로 들이치던 아삼도 자신이 나아갈 방위가 어느 틈엔가 막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삼이 허점을 보인 찰나의 순간 억수 같은 소나기가 퍼붓듯 장무기의 장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삼은 내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근육을 팽창시키며 몸을 웅크려 방어했다. 피하고 싶어도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연속된 장력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력이 담긴 장법을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을 수도 없었다. 아삼은 어차피 젊은 녀석과 공력으로 맞선다면 자기한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어가 풀리는 순간 일격을 허용하더라도 혼신의 주먹으로 맞받아치기로 결심했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으면 둘 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공력이 높은 자신에게 승산이 있을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결단을 내린 아삼이 장무기의 일장이 날아드는 호흡에 맞춰 혼신의 일격을 날렸다. 그런데 그 순간 장무기가 내뻗던 손을 거두면서 양 손바닥으로 태극을 품듯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합치더니 아삼의 주먹을 감싸 옆으로 흘려버렸다.
그러고는 아삼을 그 자리에 세워둔 채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아삼의 팔을 따라 장무기가 크게 원을 그리며 따라갔다. 그러자 곧이어 아삼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팽이처럼 맴돌게 되었다. 장무기는 양손으로 태극을 그리듯 아삼을 중간에 놓고 돌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7, 8바퀴나 맴돌던 아삼은 가까스로 다리에 천근추를 사용해 몸을 세웠다. 겨우 멈춰선 아삼의 얼굴은 온통 시뻘겋게 부어올라 분노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명교 측에서 큰 소리로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면서 각자 한마디씩 아삼을 놀렸다. 명교 측에게 집중 야유를 받은 아삼은 얼굴이 시뻘겋다 못해 시퍼렇게 질리더니 굶주린 맹수처럼 으르렁대며 장무기를 덮쳐들었다. 그 공세가 실로 매섭고 사나웠다. 한때 승기를 잡았다고 방심하던 장무기는 눈이 뒤집힌 아삼의 맹렬한 공격에 순간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겨우 경공신법을 펼쳐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무래도 태극권이 아직 손에 익숙지 않아 눈 뒤집고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아삼을 상대하기에 미숙함이 있었다. 결국 장무기는 태극권으로 대응하면서 중간중간 건곤대 나이 신공을 섞어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아삼의 오른손 지력이 장무기의 어깨 축지를 향해 찔러들었다. 장무기는 그 공격을 건곤대 나이 신공으로 끌어들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틀어보냈다. 그러자 목표를 벗어난 아삼의 손가락은 무형의 힘에 이끌려 자신의 왼팔뚝을 거세게 찍고 말았다. 얼마나 강하게 찍었던지 뼈마디가 으스러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결국 왼팔뚝이 축 늘어져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양소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기막힌 태극권이군. 눈치 빠른 양소는 장무기가 방금 사용한 것이 태극권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미리 선수를 쳐 외친 것이다. 분노로 이를 바득바득 깔던 아삼은 오른손 5손가락에서 우두득 우두득 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내력을 오른손에 집중시켰다. 그러고는 외마디 기합 소리가 터지기 무섭게 허공으로 몸을 날려 장무기를 5손가락으로 덮쳐갔다. 장무기는 다시 한번 건곤대 나이 신공으로 상대방의 공세를 끌어당겼다가 슬쩍 방향을 틀어놓아 버렸다. 그러자 아삼이 힘껏 내지른 오른손은 엉뚱하게도 삼청전 한복판에 세워진 아름드리 기둥을 곧바로 찔러들었다. 얼마나 오른손 5손가락에 깃든 지력이 컸던지 단단한 기둥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이 3마디나 파묻혀 들어갔다. 지켜보던 관중들의 입에서 경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이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센 지력이 놀랍기도 하려니와 대청마루 기둥뿌리에 손가락을 쳐박고 서 있는 꼬락서니가 우스꽝스러웠던 것이다. 바로 그때 웃음 바닷속에서 느닷없이 유대함에 호통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아삼, 그대가 쓴 수법이 뭔가? 바로 소림파 금강지력이 아닌가? 20년 전 유대함은 소림파의 금강지력에 다쳐 폐인이 되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무당파 사람들이 소림파를 원망하고 미워했던가?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바로 이자가 원흉이었을 줄이야. 유대함의 물음에 아삼이 차갑게 비웃으며 대꾸했다. 금강지력이 뭐 어쨌단 말인가? 누가 너더러 도룡도의 행방을 자백하지 말라고 했더냐? 공연히 잘난 체하고 영웅호걸 흉내를 냈으니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지난 20년 동안 산송장 노릇을 해보니 그 기분이 어떻더냐? 아삼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유대함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다. 결국 나를 불구의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서역 소림파의 독수였군. 내 5째 아우만 불쌍하게 죽어갔구나. 유대함은 죽은 5째 아우 장취산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장취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까닭은 아내 은소소의 문수침에 맞아 사형인 유대함이 전신마비가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형제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은소소는 유대함을 암습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용문표국에 유대함을 맡겨 무당산으로 호송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문수침에 찔린 상처는 무당산에서 보름 남짓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유대함이 사지팔다리가 처참하게 으스러져 폐인이 된 것은 바로 대력금강지에 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부질없는 소리이긴 하나 만일 그날 이 원흉을 찾아내기만 했더라면 은소소는 용문표국에 책임을 물어 잔인하게 몰살시키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어쩌면 장취산 부부 역시 참혹한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유대함의 두 눈에서 당장이라도 쏟아져 나올 듯 원한의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올랐다. 장무기는 유대함과 아삼의 대화를 들으며 단번에 전후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 장취산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오랜 옛날 소림사의 화공두타가 무공을 남몰래 훔쳐배운 후 중추절 연례 행사로 열리는 무공시험장에 나타나 달마당 수자 고지선사를 죽이고 소림사에서 도망쳐 행방을 감추었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소림사 지도층은 내분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나한당 수자 고해선사가 소림사를 떠나게 되었다. 고해선사는 중원 땅을 벗어나 멀고 먼 서역으로 들어가 서역 소림사를 세웠다. 장산봉과 장무기는 이 아삼이란 자가 고해선사의 후대 전인일 것이라 추측했다. 장산봉이 아삼을 바라보며 고해선사의 전인들 가운데 어찌 너 같은 악독한 자가 나왔냐고 질타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삼은 고해선사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그 말을 듣고 장산봉은 아삼이 고해선사가 아닌 화공두타의 전인임을 깨달았다. 장산봉은 자기를 암습한 공상이라는 자도 같은 동문 사형제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삼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금강문의 반야금강장 맛이 어떻더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유대함이 공상은 자기 스승의 일장에 뇌수가 터져 죽었다고 호통쳤다. 사제가 죽임을 당했단 말에 극도로 분노한 아삼은 미쳐 날뛰는 들짐승처럼 으르렁대면서 장산봉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장무기가 한 발 앞질러 태극권으로 아삼을 밀어내며 오른손바닥을 활짝 펴고 말했다. 아삼, 흑옥단 속고를 이리 내놓으시오. 장무기가 던진 말에 아삼은 그만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사실 금강문은 내공보다 외가무공에 강한 문파였다. 따라서 수련 도중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허다했다. 금강문은 이에 대비해서 부러진 뼈를 잇는 특효약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흑옥단 속고였다. 하지만 흑옥단 속고는 금강문의 일반 제자들조차 모르는 비법이거니와 그 명칭까지 극비에 붙이는 비밀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무당파 도둑 녀석이 흑옥단 속고를 알고 있을까 의아했다. 당연히 아삼은 장무기가 접곡을 선 호청우가 남긴 의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의경에서조차 흑옥단 속고의 존재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성분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었다. 장무기는 당장 아삼을 때려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자기 부모가 누구 때문에 자결했는가? 또 유대함과 을리정 두 사백사숙은 누구 손에 그토록 참혹하게 불구의 몸이 되었는가? 흑옥단 속고만 아니라면 당장 이원수를 때려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지 오래된 유대함은 몰라도 을리정은 흑옥단 속고가 있으면 완치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장무기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삼이 펼치는 저 무시무시한 대력금강지를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구양신공과 건곤대 나이신공을 사용하면 아삼의 목숨 하나쯤 해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아삼을 제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단순히 혈도를 찍어 제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흑옥단 속고를 내놓도록 윽박지를 수 있는 상태로 제압하는 것이 숙제였다. 한창 주저하고 있으려니 장산봉이 손짓해 장무기를 불렀다. 장무기가 곁으로 다가오자 장산봉은 자애로운 말씨로 다시 한번 태극권의 요체를 일깨워 주었다. 장산봉은 조금 전 장무기가 아삼을 상대로 태극권을 구사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장무기가 제법 태극권을 터득하기는 했으나 본래 지닌 무공이 너무 강맹일변도여서 태극권을 사용할 때 초식을 맺고 끊는 모습이 보였다. 태극의 원리는 둥글둥글 돌아가며 끊이지 않는 것에 있다. 장무기는 이미 수준 높은 무공의 소유자였기에 태사부의 몇 마디를 듣고 났을 때 태극권을 구사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되는 요체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아삼은 그 모습을 보고 전쟁터 나와서 칼 쓰는 법을 배우느냐고 비웃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그런 아삼의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산봉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아삼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삼 앞에 선 장무기는 양손으로 태극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삼은 그런 장무기를 비웃으며 5손가락의 내력을 집중시킨 대력금강지로 공격해 들어갔다.
장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의 팔뚝을 동그라미 안에 덥석 가두어 버렸다. 그 다음 원안에 갇힌 아삼의 팔뚝을 구양신공의 내력으로 힘을 끌어올린 장무기의 팔이 태극을 그리며 휘감았다. 그 순간 아삼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음과 양을 고루 갖추어 부드러운 힘과 굳센 힘을 아울러 쓰는 장무기의 힘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었다. 순식간에 아삼의 팔뚝 하나를 예닐곱 토막으로 꺾으며 뼈마디를 산산조각으로 으스러뜨렸다. 제 형태를 잃어버린 아삼의 팔뚝은 어깨축지에 매달린 채 마치 해파리처럼 흐느적거렸다. 아삼에 대한 장무기의 원한은 뼈에 사무친 것이었다. 또 하나의 원이 아삼의 다른 쪽 팔을 휘감았다. 어김없이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더불어 아삼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무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뒤이어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뼈마저 하나하나씩 비틀어 꺾어버렸다. 장무기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 남들과 싸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렇듯 지독한 수를 써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삼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흑옥단 속고를 얻는 일만 아니라면 온몸의 뼈를 모조리 꺾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장무기가 손을 멈췄을 때 아삼은 대청 돌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런 아삼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민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다가와 장무기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고는 장무기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용히 아삼을 안아들고 얼른 물러갔다. 관전자들은 이 무서운 신공의 위력에 질린 나머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그저 장무기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누군가의 그림자가 번뜩하더니 질풍 같은 속도로 장무기를 덮쳐들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